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떠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주도주문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 뒤에 보니까 56가지나 돼요? 한국인의 감정이? 감정의 종류가? 더 많죠. 표현으로 치면 굉장히 훨씬 더 많고요. 네. 일단 개념화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400여 가지 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 체계 속에서 우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가 많은데 네. 오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볼 때 뭐 슬픔이 아니 뭐 버럭이 뭐 기쁨이 짜증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5개 있었고 뭐 또 몇 그 개 이제 추가됐었고. 메이저고 그렇죠. 그 안에 몇 가지로는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기본 감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제가 다루는 내용은 문화적 감정. 어떤 문화 안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소통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이런 이제 감정 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자로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거 어떻게 좀 능숙한 편인가요? 좀 서툰 편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라는 어떤 상식 같은 생각들이 많이 떠돌고 있죠. 공식적으로. 서툴다. 사랑하다 말 잘 그렇죠. 못하고. 표현 잘 못한다.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자체도 이게 감정 표현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감정 표현인지 모르고?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삐쳤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삐쳤다는 이제 행위 양식인데 이 행위 양식은 상대방한테 어떤 섭섭함을 느꼈을 때 나오는 거죠.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이제 책에 보시면은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분노와 슬픔 같은 분노와 느낌입니다. 슬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화도 나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막 따지면서 화나기는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 또 약간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게 이제 섭섭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삐쳤다는 건 거의 표현을 안 하는 감정이잖아요. 그 나 감정을 삐쳤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내가 삐쳤다, 섭섭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입도 나와 있고 시선도 안 마주치고 막 삐져 있는 거 누가 봐도 알고. 그렇죠. 문도 꽝꽝 닫고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감정이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섭섭해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감정 표현이 서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것이죠. 이미 말은 하지 않지만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걸로 말수가 적어진 걸로 삐쳐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거다. 그리고 내가 또 다 느꼈지 느끼니까. 않습니까? 또 지금 한민 교수님 삐쳐 있는 거 느껴지니까. 네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폭삭소가수다 보셨죠? 거기 이제 양관식 씨가 가족을 엄청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널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무뚝뚝하죠. 무뚝뚝하고 전형적인 우리 아버지들. 근데 그 눈빛으로 자식한테 무슨 일 생겼을 때 다 말해. 뭐 팔아가지고 돈 대주고 이런 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오징어 건져주고. 그렇죠. 뭐 같이 태워가지고 해보러 갈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게 사랑인데 꼭 사랑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우리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에 서툴러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맞느냐. 그 워딩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 표현을 못한다, 서툴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이 책 좋은데 오다 주웠다 이렇게 쓱 갖다 놔도 쓱 갖고 와도 경상도 분들이 그런 식의 감정 표현을 잘하시죠. 마음을 표현하시죠. 오다 주웠다. 이것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가는 길에 들렀어. 잠깐 시간 남아서 들렀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감정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심리, 정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술적으로 정서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잘 개설도 안 되고 강의하실 만한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래요. 굳이 그걸 배워야 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학술적으로 보려면 좀 까다롭
없긴 합니다, 분명히. 예, 예. 그래서 학술적으로 감정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 네.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감정에는. 네. 그래서 그게 신체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요인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화가 날 때 막 그 열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제 단전 저 밑에서부터 열 같은 게 확 올라오고 막 뚜껑 열린다. 그쵸. 머리에서 막 김 나는 것 같고 막 그 입 마르고 막 가슴 뛰고 가슴이 뭐 벌렁벌렁하고 표현하시는 이게 그 신체 표현인 거죠. 네. 신체 감각. 그리고 이 신체 감각에 인지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왜 가슴이 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관계와 맥락과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해석이 덧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이제 레이블을 붙여야 되나, 라벨링을 해야 되나. 거기도 라벨링이 있어요. 네네.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대가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고, 네. 근데 나한테 지금 예의에 안 맞는 행동을 했고, 근데 나는 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대가 어긋난 이제 섭섭함에다가 이가 나보다 이제 지위가 낮고 어리고 하니까는 이제 좀 내가 우위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건방지게 이러면서. 네. 이제 그건 이제 부가적인 표현이고 나에게 뭐 욕감을 주었어. 영화 대사처럼. 네네네. 그게 일단은 신체적 반응으로 오고 네. 그걸 해석하고 예. 그 다음에 나의 대응이 나오고 네. 이런 3단계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도 이 사람이 지금 나의 행동에 실망을 했고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를 했으면은 거기 이제 대응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뭐 이제 난처함 같은 걸 느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3차 그 단계가 되면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의사소통의 도구까지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냥 중단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한쪽의 표현하자면. 일방적인 표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하.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의사소통을 할 때 그냥 드라이한 워딩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그렇죠. AI도 가능하니까. 예. 그 사이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메러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의 93% 정도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만으로는 한 7%, 10%가 안 되는 양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고, 예. 그 외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의 자세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어조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진의를 파악을 하는 거죠. 비언어적인 요소. 그렇죠. 그럼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이 눈치입니다. 센스. 그렇죠. 눈치껏 해야지. 내가 눈치 줬잖아. 네네. 근데 그만큼 그 눈치 센스, 비언어적인 게 93%를 차지할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다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론이 나온 게 그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이니까 서양 문화권인데도 사람들도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네. 원래 더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거를 내가 캐치할 수 있으면은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눈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AI들은요. 네. 눈치가 있어요. 맥락을 이해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그래서 막 프롬프트 꼼꼼하게 쓰고 주문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대강 쓰면은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뭐구나. 오히려 오타가 나도 오타를 뭐로 정정해서 이해해서 답을 해버리죠. 네네네. 그 비슷한 거네요. 예. AI도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 오, 신기하다. 근데 거기에다 인간이 우리가 감정을 잘 모르면 네. 오히려 또 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이랑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한국인 감정의 특징 같은 건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단계를 상당히 이제 여러 단계로 경험한다. 그래서 색깔 표현 같은 것도 우리 한국말에 그 단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노란색을 표현할 때도 뭐 샛노랗다,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뭐 노로스름하다, 뭐 네네네네. 이게 다 어떤 색깔을 들었을 때는 뭐 생선 구운 노란색이 떠오르고 어떤 색깔을 들었을 때는 이제 변기 색깔 이런 게 떠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네. 또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감정 인식 표현에 서투르다, 감정을 너무 억제한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오히려 더 섬세한데 네네네. 더 꼼꼼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그걸 이제 예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금방 깨달으실 수가 있는데 네.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잖아요. 네. 노래라든지 가수들이라든지 감정 표현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손 모양 이런 거. 네, 뭐 카메라 워킹, 뭐 이렇게 그 초점을 풀었다가 잡았다가 하는 것부터. 그 엔딩 요정이라는 거 아세요? 네네네. 요즘에 그 왜 케이팝도 그렇고 무대 마지막에 엔딩 할 때 딱 카메라를 진짜 응시를 하면서 네. 한 5초, 10초 그렇죠. 동안 이제 뭔가 막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네네네. 특정 그걸 요즘에 포즈하고. 외국 가수들이 좀 따라한다는 거야. 아, 근데 막 어색해 죽는 거야. 그 퍼포먼스에 이제 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퍼포먼스에 능하다. 예. 그런 이제 감정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잘 갖고 논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좀 문화적으로 잘 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 부분을 또 잘 또 인식을 못하는 현실이죠. 왜 우리가 그 한글의 네네.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영어로 번역할 때 마땅한 단어를 못 찾는다. 아,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한글이라기보다는 한국어. 한국어, 예. 한글 다 포함을 네. 해서. 근데 네. 그만큼 감정도 더 풍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표현도 섬세하고 네, 다양하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것도? 예. 그 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도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인 부분이 맞다. 이게 심정 실제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심리학에서는 표현을 말이 하는데 어려운데 심정 실제론. 예. 내가 경험한 이 내 심정이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맞다. 심정 진실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둘이 뭔가 말다툼을 해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섭섭한 게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섭섭할 필요가 없는, 섭섭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거는 뭐 교수님 별로 섭섭해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섭섭했다라고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나 이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섭섭해.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많이 발생하는 오해 있잖아요. 예. 왜 눈을 그렇게 떠? 뭐 이런 거. 너 나를 무시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눈은 원래 이렇게 뜨고 있는데. 예. 아니야, 난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말을 그렇게 해? 네네네. 내가 왜 뭐라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진짜 이 부부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네네네. 그래서 부부들일수록 우리가 이제 통하는 게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네. 이 언어 표현보다 이 비언어적인 부분에 많이 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커지는 거지.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너도 그 의도대로 말한 걸 거야 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꽤나 요만한 것 갖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부부간에 이런 거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친할수록. 친할수록 가까운 사이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섭섭한 게 발생했을 때는 그 평소에 자기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죠.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네네네. 근데 그것도 또 오해해서 막 곡해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네네네. 본인의 상황, 심정에 따라서 또 오해하고. 그럴 소지가 또 있죠. 이게 참... 나 알아들었는데 왜 그걸 또 한 번 더 얘기해? 내가 그걸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 나 무시해? 이쯤에서 여러분들 좀 공감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싸움 한두 번, 특히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안 해본 분들이 안 계시겠죠. 형제 자매 관계도 그렇고 네네네.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심정 실제론이라. 네. 심정적으로. 네. 또 뭔가 상대방한테 더 많이 막 기대를 하고 네네. 실망도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섭섭하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에 대한 나의 기대가 지금 충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알아서 네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많은 섭섭함은 내가 그 이전에 말로 했었으면은, 안 겪었어도 될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일 같은 거. 그러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섭섭함. 네네네. 너 어떻게 그 이제 연인들이나 뭐 부부끼리 어떻게 결혼 기념일을 잊을 수가 있어? 큰일 나죠. 예,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가 있어? 예. 근데 사실 생일 선물을 챙겨 받고 싶으면은 그 전날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전주쯤이나. 다음 주 내 생인 거 알지? D-7일. 네네네. 그러면은 뭐 이제 까먹었었더라도 기억을 해서 챙겨줄 텐데, 이건 내가 말을 안 해도 기억을 할 거야. 우린 그런 관계야. 말을 하지 않아도 기억을 해야만 해야 돼. 그렇죠. 어디 기억 하나 못 하나 보자. 그것까지 가면.
까지 가면 이제 내가 다치기가 좀 쉽죠. 그리고 또 왜 사회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한 교수 섭섭해. 네네네. 높으신 분이. 네. 학교에서 높으신 분이. 왜 섭섭하실까 또 막. 근데 그만큼 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뜻인가? 그것도 맞기는 맞죠. 기대치를 사실을 좀 낮춰놓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라고는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한테 자꾸 바라게 되고 네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예, 뭐 타인에 대한 기대도 그렇고 예. 그 나에 대한 기준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뭔가 엄격한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엄격한 것도 있고 네. 내가 뭐 도달해야 될 위치, 내가 받아야 될 대우 이런 이제 기준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 같은 게 왜 나한테 지금 이러느냐라는 거죠. 민원의 대부분이 사실 이런 주관적인 기준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예. 누구신데요? 나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좋은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동사무소, 주민센터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네네. 어떻게 우리 사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도 뭐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전, 네. 의전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의전은 주로 그 집단주의 문화, 관계주의 문화에서 많이 신경을 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모셔야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예. 또 뭐 일종의 그 예의일 수도 있고 문화적 행위 양식인 거죠. 이게 한국인 감정의 특징. 이게 근데 그 해외 외국인들하고는 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문화적 감정이라는 게 그 나라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해를 제일 잘 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감정, 이게 뭐 분노에 그 분류할 수 있는 감정이다. 네. 그럼 이제 이게 화라는 거야라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네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까지는 우리가 이야기가 힘든 거죠. 그런 감정들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화라는 거, 앵거라는 네. 거 어느 나라 사람이든 화 안 내는 민족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의 분노냐, 누구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냐, 표현할 수 있는 분노냐 없는 분노냐 등등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말로 만듭니다. 말로 사람들이. 만들어요. 예.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표현을 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 러시아에 예. 토치카라는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토치카? 예, 토치카. 네. 이게 이제 영적인 비통함이라는 뜻인데요. 그 비통함, 슬픔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감정인데 뭔가 이해는 안 되고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되게 그 슬픈 느낌. 영적인 비통함. 네. 조금 어렵긴 한데. 러시아 문학 작품이라든가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노래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약간 슬픔 같은 게 있잖아요. 어둡고. 네. 그런 정서입니다. 이게 이제 토치카에서 나오는 느낌들인 거죠. 뭔가 굉장히 추운 곳에서 네네네. 그렇죠. 그게 느껴지죠.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데 뭔가 낮은 음으로 노래를 막 부르고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데 그래서 보드카 한잔 해야 되는. 네, 또 살아야 되고. 오, 네. 그게 토치카. 네. 그리고 영적인 비통함. 또, 인도네시아 이제 자바라는 지방의 자바어에 네. 이클라스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건 자동차 아닙니까? 예. 어감이 비슷한데요. 네. 이제 그 나라 표현으로 좌절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클라스. 네. 좌절로 인한 기쁨. 되게 모순적이죠. 예. 보통 이제 좌절은 분노를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네. 내가 하던 게 안 되고 하던 거 뺏으면 화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좌절인데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 이해가 어려운 감정이고. 좌절로 인한. 네. 뭔가 좌절 이후에 내가 해냈을 때, 극복했을 때의 기쁨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표현에도 왜 그 포기하면 편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거는 인도네시아 자바어와 그쪽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 좀 댓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어의 후브레트라는 또 감정이 있습니다. 후브레트. 네덜란드 후브레트. 예. 이것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쾌감.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정이 먼저 오는 건데,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곧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주는 즐거움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권 사놓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이런 느낌일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 도파민이라는 것도 네네. 그 일을 하기 전에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포커 할 때도 네네. 이 포커 패 열어보기 전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딱 가서 보면 이제 실망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브레트. 네. 예, 이것도 네덜란드어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죠. 네, 한참 전에 이제 유행을 했던 덴마크의 휘게라는 개념. 네, 이제 행복의 그 휘게 같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해서 막 얘기가 나왔었지 그러게 않습니까? 한때 이거 되게 유행했는데. 네.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 그 해질녘에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서로 도란도란 정담을 나눌 때 느끼는 느낌 같은 겁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정겹고 약간 이제 이런데 이제 그 감정의 그 세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어렵네요. 그렇죠. 아니 뭔지는 느낌은 옵니다. 네네네. 예, 느낌은 옵니다. 우리는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뭐 해질녘에 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하면 이게 다 지나간다는 거죠. 맥락이. 근데 이런 게 제품화 상품화돼서 많이 나옵니다. 가구 네네네네. 같은 거, 휘게의 느낌을 주는 가구, 좀 더 비싸게 프리미엄, 북유럽 감성의 가구, 네덜란드 후브레트도 뭔가 이런 거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감정도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상황에서 느끼는 걸 언어로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딱히 뭔가 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이. 한국 사람들은 알듯이.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도 이제 네네. 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막 네네. 그 뭡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얘기할 때도 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